시간 말씀을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귀한 자리, 사실은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지만 사실 훨씬 더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최윤희 총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우리 총재님께서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좀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패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고 오늘 주신 말씀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분들과 제가 토론을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앞에 앉아 계신 이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 계시는데 제가 주제넘게 뭔가 좀 종합적인 말씀 드린다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저는 현직 공공기관장입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처음에 많이 끌렸습니다. 총재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본 뜻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제가 자리를 해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드릴 말씀은 오늘 토론의 주제가 국가해양력입니다. 우리가 국가해양력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 건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노력은 어떤 인식하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까는 근본적인 그런 논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올해 40주년이 됐습니다. 창설된 지가. 올해 4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좀 용기를 내서 두려운 마음으로 국민들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3,000분의 국민들께 대한민국은 해양국가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역과 연령과 크게 관계없이 83%의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은 해양국가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조사를 처음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과 같다. 이걸 저희도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이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이 무거운 국가적인 책무다 하는 두 가지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난 우리 30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해양국가의 면모를 갖췄고 글로벌 해양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실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민족이 해양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또 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하필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강한 해양 국가들이 우리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천 년간 그 속에서 살아오면서 이들 국가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뭐랄까 민족적 오기 같은 게 아마 이 바다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임 총장님께서 오늘 발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이 해양 거버넌스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또 그건 우리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타국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러시아의 싱크탱크, 이메모라는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의 해양 잠재력을 매년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우리나라가 연속 3년 연속 5위를 했습니다.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잘하면 4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1, 2, 3, 4위가 어디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입니다. 그래서 인구 1억이 안 되는 나라 중에는 대한민국이 단연 잠재력으로 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양 경제에 대한 인식, 또 해양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접근 방법, 또 국제적인 활동, 또 해양으로 또 벌어들이는 우리 어떤 수입 구조 이런 등등을 또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은 포함된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비하면 우리의 이런 인식, 우리의 이런 평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아졌다. 솔직히 30년 전에는 그다지 미미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높아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30년간 이런 노력을 이뤄왔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갈망을 또 만족시키고 또 2020년대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대변혁의 시대,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국 우선주의라는 급작스러운 어떤 지구 전체 리더들의 어떤 의식 구조의 변화, 이로 인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어떤 갈등, 분쟁,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유무역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국가의 경제 공급망이 불안해집니다. 또 거기다가 더해서 오늘 말씀 많이 나왔지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를 기후 변화. 우리나라도 들어와서 보면 줄어드는 인구, 또 노동에 대한 인식, 또 최근에 어떤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정세의 굉장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대미문의 환경에 저희가 모여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해양 강국을 가기 위해서 그럼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다른 접근 방법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아주 기초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큰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 소견입니다. 해양국가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스스로 평가가 좀 냉철하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또 외부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들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한국병 국가 해양 철학의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국내 문제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외국의 케이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역사의 한 단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중세 유럽에서 가장 부자였던 나라가 어디일까요? 이시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는 베네토주의 조그만 도시입니다. 지금 이태리에 아드리아해라는 길다랗게 생긴 이탈리아 반도 오른쪽이죠. 크로아티아 옆으로 쭉 가는 제일 끝에 있는 우리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에 거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는 중세 유럽 시대에 아드리아해는 물론이고 그 밑에 있는 에게해, 좀 더 넓게는 지중해, 오른쪽으로 흑해까지 무역을 장악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연결되는 초크포인트죠. 이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무역을 장악함으로써 1000년의 역사를 가졌고요, 400년의 영화를 누린 도시국가가 베네치아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그 당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무역 규모가 2배였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가. 그만큼 베네치아의 해양에 대한 해양을 활용하는 그런 활용도는 역사가 그 이후에도 있었지만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의 활용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어설프게 시작이 됐습니다. 6세기경에 다른 민족한테 쫓겨가지고 그 조그만 섬에 이렇게 말뚝을 박고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100여 개의 작은 섬을 매립해서 섬도시가 연결된 그렇게 된 거죠. 이 모델이 사실 암스테르담이 이 모델을 가져갔습니다. 베네치아가 몰락한 이후에. 그래서 베네치아는 날개 달린 사자, 이게 그 도시의 상징입니다. 이게 세인트 프랑코, 성 프랑코를 상징하는 그 문양인데요. 그래서 로마 제국, 스페인, 프랑스는 물론 사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슬람, 몽고, 슬라브와도 교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와 300년을 경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와 해양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베네치아가 독특한 그 행태를 보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13세기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 특히 제4차 십자군 전쟁, 또 16세기에 있었던 우리 신선동맹과 오스만 투르크 간의 전쟁이었던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몫으로 베네치아는 육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섬을 다 가져왔습니다. 육지에 대한 정복의 욕심이 아니라 바다를 이용한 무역을 하겠다는 국가 철학을 그대로 그 결과에서 반영해줍니다. 이게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 제4차 십자군 원정은 배로 갔습니다. 베네치아도 거기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여를 뭘로 했냐면 자기의 함대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중해를 장악하고 그전에도 상당히 장악하고 있었던 이 함대를 이용해서 사실은 4차 십자군 원정은 어이없게도 같은 종교 지역인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역 경쟁국이었던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그쪽이 가지고 있던 무역권까지 몽땅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함대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 이후에 400년간 베네치아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또 이 정치 체계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이 도제라는 왕이긴 한데 세습되지 않고 의회에서 선출하되 대신 종신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리더를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비영국적 나머지는 의회에서 의사결정되는, 그래서 그 철학이 끊기지 않고 천년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방향성이 확실했고 또 종교나 정치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철저한 실리 경제 위주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상선이 3,000여 척, 그 조그만 도시가 그러니까 함대가 400여 척 정도 됐던 거고, 이 함대를 유지하는 데는 상선에서 번 돈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번 돈이 함대를 강화시키고 함대가 상선을 지키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베네치아는 부를 축적했던 거죠.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도 말씀하셨는데 그 아르세날레라는 조선소를 베네치아가 운영합니다. 그래서 한 3,4천 명 정도 되는 인부들이 뭐 좀 과장된 표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배를 하루에 한 척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를 만드는 역량과 배를 운영하는 역량과 배를 지키는 역량이 동시에 베네치아가 보유했기 때문에 그 400년의 영화라는 것이 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또 베네치아는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몰락을 왜 했는지도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은 오스만 투르크와 같은 대제국과 너무 오랫동안 갈등 위주의 경쟁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금야금 섬을 잃게 되고 지혜권을 잃게 되고 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네트워크를 기반한 해양력이 점차 약해졌던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고 하는데 극단적인 이기주의적 어떤 해양 네트워크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적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가 도시였기 때문에 인구도 적고 또 그 배후지가 전부 다 다른 나라들이 배후지를 형성을 하고 자기들 운송만 하는 이런 굉장히 제조업이 취약한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국가 간의 관계가 약해지면서 바로 베네치아의 몰락이 서서히 시작이 됐습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 제해권을 다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베네치아는 대륙 국가화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해양 국가였던 나라가 평범한 육지 국가가 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에 의해서 베네치아는 망해집니다. 자, 이런 베네치아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하고 그때와 관계가 다릅니다. 또 다른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바다가 없는 국가가 한 44개 정도 됩니다. 숫자로 따지면 한 23% 정도 국가 숫자로. 근데 이들 국가가 전 세계 GDP에 기여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합니다. 또 아프리카를 사례를 보면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들이 중간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연안국들과 1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해 보면 30 내지 40%가 낮습니다. 자원도 비슷하고 인종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지만 바다가 있고 없고의 그 단순한 그 차이가 국민소득의 30 내지 40%를 좌우하는 그런 수치의 분석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UNDP에서 매년 인간 개발 지수, 인간의 복지 지수죠. 복지 지수를 분석해서 평가를 하는데 최하위 15개 국가를 보면 그 중에 8개 나라는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7개 나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전이거나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바다의 가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바다의 평화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양안보에 대해서는 우리 최윤희 총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상선대, 어선대를 국토 방위뿐만 아니라 상선대와 어선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해군력, 또 해양 지배력을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 우리의 상선대가 안심하고 이 불안정한 지정학적 시대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강대국에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동지역에 이제 포켓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런 위치에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바다가 막힌다고 생각을 해보면 소외되는 것은 물론이고 글쎄요 질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질식하지 않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숨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저명한 역사학자 닐스 스틴스가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세의 무역의 형태를 분석을 하신 분입니다. 대항해 시대에 전 세계 무역에서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2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보셨지만 지금 어떻게 됩니까? 80 내지 90%가 됐어요. 해운과 관련된 해상 교역과 관련된 절대로 쇠락한 산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지 물론 효율과 속도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산업혁명과 컨테이너 혁신을 통해서 급속히 20세기에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GDP의 30 내지 40%는 무역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무역의 80 내지 90%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놓치고 그 나라가 강해질 것이며 그 나라가 부해질 것이며 그 나라 국민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대륙 국가로 진출해야 된다 이런 대륙으로 진출해야 뭐 당연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륙을 진출한다면 육로로 진출한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북한이 이런 상황이 있고 남북한이 잘 되더라도 그 뒤에 누가 있나요?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체계를 가진 국가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걸 넘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우리가 육로로 자유롭게 바다는 한 번에 배를 타면 갈 수 있는 그걸 놔두고 그런 어프로치 물론 필요합니다. 그쪽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양으로 인한 접근성을 가져야 오히려 그런 대륙을 통해서 접근하는데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김은미 회장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생명 자원은 우리가 전체 생명 자원이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수산물은 기후 탄소 발자국으로 보면 육류에 비해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기후 친화적인 식품입니다. 앞으로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후 변화도 해양이 변하면 지구는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의 비중은 공기의 비중의 1000배가 아니고요. 1000분의 1만 바뀌어도 공기가 바뀐 만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안전,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지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국가의 전체적인 노력, 국가 해양 철학 이걸 저는 외람되지만 해양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해양주의란 단순히 해양에 대한 인식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의 축이 되고 또 해양적 요소가 국가 의사결정에 모두 스며들어 그로 인해서 제도가 바뀌고 인재가 육성이 되고 교육체계가 개편이 되고 그 다음에 민과 관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국익과 기업 정신이 존중받는 그런 개방된 사회
이것이 저는 해양주의 철학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국민들이 보여주신 이 압도적인 해양 인식도 그렇게 가라는 지시를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휴고 크로티우스라는 네덜란드 분입니다. 이분은 자유해, 바다는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자유롭게 바다를 이용하는 국가가 우리 해양정책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바다에 대한 자유를 느끼시고 또 바다에 도전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이 해양주의의 어떤 철학이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앰바서더 역할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시점이 왔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